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위기하는 흔적의 역사 134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요. 선사시대, 네.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선사시대라는 거 역사 시대 이전이죠, 그죠? 예.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한번 안내해 볼까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장이라고 하셨는데요. 좀 내용이 좀 약간 더러운 내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요즘 화장실 고고학도 있는데 네.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 있잖아요. 그죠? 네,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화장실 유적이 나와서 그 얘기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장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동삼동 폐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한국사 배울 때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신석기 시대 배울 때 아마 할 것 같은데 저는 배웠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네. 아마 배울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 몇 년 전에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고고학자 조효전 선생하고 이제 기획을 할 게 있어갖고 한번 폐총을 한번 갔었는데요. 부산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조 선생님이 한 40년 전 얘기를 하면서 감상에 좀 졌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초년병 시절이었는데 낚시로 고기도 좀 발굴하면서 이제 고기도 잡고 그랬는데 네. 이상한 물고기가 나와서 주둥이 머리가 꼭 쥐처럼 생겼고 찍찍거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리고 올라왔다는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꼭 쥐를 먹는 것 같아갖고 소름 끼쳐 못 먹었다는데 그걸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쥐치라 그래갖고 예. 쥐포를 만들어서 무슨 맥주 안주로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저도 어릴 때만 해도 그 쥐치는 먹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아마 지금 물고기 잡는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사실 네. 아까 폐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폐총이 조개무지라는 뜻이니까 해변가에 있었다는 그런 유적이었다는 얘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효전 선생님이 한 70이 넘으셨는데 고고학자의 어떤 젊은 날의 초상 이게 좀 담겨 있는 곳이고 당시에 이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그런 어떤 원로 학자들 그다음에 고고학계 우리나라 고고학계 어떤 자화상이 이 참 동삼동 폐총에 그대로 녹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고학계의 자화상 얘기하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 동삼동 폐총이라는 유적은 언제 발굴이 됐나요? 이게 원래는 일제 강점기 때인데요. 1929년에 동네 고보 지금 이제 동네 고등학교죠. 네. 거기 교사인 일본인인데 오이가와 다미지루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 32년에 네 차례에 걸쳐서 시골 조사를 벌이고 그래서 빗살무늬 톡이라든가 흑요석 이런 것들이 이제 신석기 유물이거든요. 네. 그런 유물들을 발굴을 했죠. 그래서 일본인에 의한 발견 조사는 여기까지고 어쨌든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하나의 레파토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제시대 얘기는. 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연이 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이 되고 17년이 지난 1962년에 모아라는 사람하고 샘플이라는 미국인 부부가 이제 한국을 방문합니다. 네. 이분들은 좀 특이한 분들이에요. 남편 모아라는 사람은 대학 졸업 후에 어떤 회사원으로 일을 하다가 40대 초반에 이제 네. 고고하게 눈을 떠갖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늦바람이 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관심 분야가 또 희한하게 또 한국의 선사 고고학이었다는 거죠. 한국의 선사 고고학을 뭔가 택한 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보네요. 모아가 이제 일본을 둘러보고 상당히 느낀 점이 있었는데 일본 선사 시대 관련 연구는 차고 넘치고 막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이제 한국의 선사 시대 그리고 이제 그것도 신석기 시대는 좀 연구가 안 돼 있다. 불모지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국 신석기를 전공으로 한번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연구자 부부가 뒤늦게 이제 고고학에 늦바람이 불어서 한국 신석기를 또 전공을 택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늦게 배운 고고학이 날 새는 줄 몰랐다는 네.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아 부부가 이 미국 과학재단의 연구비를 이제 신청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20,000라는 거금을 들고 이제 한국에 왔다는 거죠. $20,000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으로 환산을 해도 한 2천만 원 가량이 넘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게 62년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러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인 것 같은데요. 예, 기록을 보니까 당시 서울 집 한 채 값이 달러로 쳤을 때 한 $900 정도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0면은 집을 20채 이상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지금 서울의 집값이 얼마입니까? 저는 서울에 안 살아갖고 잘 모르지만 네. 한 채 1억이면 20채면 20억이고 5억이면 100억이고 그렇네요. 10억이면 얼마예요? 200억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엄청난 돈이죠. 네, 엄청 그 예를 들면 천문학적인 액수 그 말 그대로 엄청난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제 돈을 들고 왔다 그러는 건데 그래서 아주 돈도 두둑하겠다, 등 따숩겠다 의기양양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국립박물관장인 김재원 박사라는 사람인데 그 지난번에 그 해방 이후에 그 호우청 발굴했다는 그런 예. 그 사람이거든요. 그분한테 이제 내가 동삼동 패총을 한번 발굴해보고 싶다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1962년인데요. 우리나라 고고학계에 사실 큰 변화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예. 하나는 뭐냐면 그 김재원 아까 얘기했던 관장이 1961년에 그러니까 전해죠. 네. 서울대 고고학과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62년인데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됐다는 거죠. 네. 이 보호법에 따라서 보면 이 유적 발굴은 반드시 문화재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김재원 관장이 이 모아한테 이제 발굴을 맡기려 그러면서 당시에 그 이 이회였던 그런 서울대 고고학과 김원영 교수한테 주임 교수인데 그걸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네. 조건을 하나 다른 건 뭐냐면 단독 발굴은 안 된다. 외국인이니까 서울대하고 공동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외국인 단독 발굴은 안 된다는 거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김원영 교수는 모아의 그 어떤 발굴을 좀 묵인했다는 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발굴 경험이 별 없어서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 건데요. 도리어 이제 모아 부부한테 방까지 만들어주고 당시에 이제 서울대가 고고학과가 이제 1기생이 61년도에 입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2학년이 됐겠죠. 62년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영화, 임효재 이런 사람들을 그 아르바이트 겸 조교로 이제 붙여줬다는 거죠. 그런 학생들을 같이 붙여준 데는 또 이유가 있었겠죠. 뭐 배우라는 그런 뜻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기회에 이제 그 당시에 고고학과라는 게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고고학 발굴 기술 좀 배우자 뭐 이런 네. 뜻도 있었겠죠. 어쨌든 간에 이 동삼동 패총 발굴은 그 사실상 모아 부부의 단독 발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기생 같은 경우가 임효재, 정영화 이런 고고학자들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영어도 네, 배우고 네. 그다음에 발굴 기술도 배우고 남들이 엄청나게 부러워했다 그래요. 그래서 저 친구들은 유학 간 거나 다름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사실 말씀하셨지만 이게 외국인 단독 발굴과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네. 모아가 이제 단독 발굴 비슷하게 해서 동삼동 패총을 파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김재원 관장 귀에 들어가갖고 네. 김 관장이 이제 그 김원영 교수를 불러갖고 너는 왜 외국인한테 단독 발굴을 시켰냐? 굉장히 뭐 호되게 꼬집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똥이 모아 안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뭐 이 자기가 이제 열 받은 거죠. 김원영 선생이 그러면서 이제 모아를 불러갖고 큰 소리 막 치고. 그러니까 모아는 또 뜬금없잖아요. 자기 보고 하라 놓고 예.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하니까 또 대들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울그락푸르락하고 막 하얗게 질려 있고 막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일로 김원영 선생하고 모아가 이제 결별을 하고 마는데 네. 이 모아가 화가 무지하게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삼동에서 발굴했던 그런 유물보따리를 들고 연세대를 찾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아 부부 학자들이랑 서울대 고고학과가 좀 약간 이제 갈라진 그런 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고고학과 입장에서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이 만약 이제 모아가 계속 거기 있었다 그러면 서울대가 주도적으로 이제 동삼동 패총을 발굴했을 거 아니에요. 또 어쨌든 그런 결별로 해갖고 서울대로서는 정말로 또 한번 쓰라린 일이 있었고 연세대로서는 또 한번 또 뜻하지 않는 선물 보따리를 또 얻게 되는 그런 또 상황이 생깁니다. 연세대에 어떤 선물이 주어졌다는 얘기인데 어떤 건가요? 예, 뭐 사실 모아 같은 경우는 동삼동 패총을 조사를 하면서 틈틈이 이제 우리나라 곳곳을 답사를 하고 다녔는데요. 네. 공주 석장리라는 데서 가보니까 뭔가 이 약간 찌르개 같은 첨둑이라고 하는데 그런 후기 구석기 유물을 수습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 모아가 이 그렇게 수습을 했던 구석기 유물을 서울대 팀 그때 당시에 이제 동삼동 패총을 같이 발굴을 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네. 보여주면서 이게 한국에도 구석기 유적이 있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대 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일축을 했다는 거예요. 서울대 팀에서는 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구석기냐는 얘기죠.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가 한국 구석기에 대해서 학계도 마찬가지고 배운 적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모아가 그랬다 그럽니다. 너희들은 왜 찾아보지도 않고 없다고 그러느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일기생이었다고 했잖아요. 정영화 선생이라고 하는 분. 네. 그 말인데 서울대 일기생 2학년, 3학년 됐을 텐데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자기는 학문을 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사고 없다고 하고 뭐 이런 거 네. 그런 건 버려야 된다는 어떤 것을 평생 교훈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모아는 석장리 구석기 자료를 연세대로 또 가져간 거죠. 네. 지난번 저희 방송 중에 전공리 구석기 유적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아마 석장리 유적 얘기가 한번 사례로 나왔었잖아요. 네. 그 석장리 유적 얘기가 사실은 이 모아 이야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연세대는 지금도 그렇지만 정식 고고학과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대로서는 굉장히 아픈 그런 추억이죠. 그래서 이 연세대의 손보기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64년도에 공주 석장리 유적을 발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연세대 팀이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그런 어떤 그 구석기 유적을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구석기 발굴의 선구자가 된 거죠. 연세대 팀이. 네. 진짜 연세대에는 뜻밖의 선물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모아가 아까 발굴하다가 말았던 이 동삼도 패총은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됐나요? 예, 그 모아가 1966년에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 델리대 뭐 그거를 우리 저 한자로 얘기하면 천리대라고 하는데요. 예. 거기 발행하는 한국학 관련 학술지에 동삼동 패총 출토 유무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일종의 중간 보고 형식으로 발표를 하는데요. 이 보고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동삼동 패총 맨 밑바닥에서 채취한 목탄을 보니까 탄소연대 측정을 해봤더니 기원전 3000년 전후라고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탄소연대 측정 기법이라는 게 있었나 보네요. 예,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었거든요. 얼마 안 돼가지고. 그게 이제 리비라는 사람이 만든 탄소연대 측정 방법이 소개된 게 1950년대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탄소연대 측정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거고 그 당시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정말 최신식 기법으로 해서 이 기원전 3000년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 결과를 얻었으니까 엄청난 충격이었죠. 네,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이 외국인 모아 부부가 한국 고고학계에 엄청난 유산을 남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발굴 기법을 잘 몰랐고 뭐 모아 부부 덕분에 이제 선진 발굴 기술을 이제 고스란히 배웠는데 뭐 예를 들자면 피트를 뭐 이렇게 두 곳을 파갖고 층위를 구분하는 방법 이런 건 이제 전문적이라 지금 얘기해봐야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뭐 토기 편을 이렇게 넘버링을 해갖고 번호를 매겨서 분류하는 방법 네. 그다음에 유적 명칭을 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 부부한테 배웠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대 선진 발굴 기법 그다음에 뭐 연대 측정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 ABC를 모아한테서 배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모아 부부가 연구한 게 61년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그러면 이 66년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 네. 이후에 또 추가적인 발굴이 또 이루어졌나요? 예, 그 69년하고 71년 사이에 중앙박물관하고 서울대하고 공동 발굴을 했는데 네. 세 차례 발굴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우리끼리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적의 가치 이런 것들이 더욱더 이제 구체화가 됐는데 네.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적의 가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고고학계에 정말 엄청난 획을 뭐 그은 그런 조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국 고고학계를 이끌었던 사람들, 뭐 아까 조유전 선생 얘기도 했지만 네.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동삼동에서 배운 발굴 기법 이런 걸로 이제 뿔뿔이 흩어져 갖고 저마다 일가를 이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뭐 김원영 당시 박물관장, 네. 뭐 단장을 해갖고 박물관에서 뭐 윤무병이라든가 김정기라든가 한병삼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서울대 고고학과 출신인 뭐 김병모, 이묘재, 정영화, 조유전, 뭐 지건길, 최몽룡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동아대 뭐 김동호 이런 분들이 이제 이름만 들어도 화려한 분들이 네. 그 당시에 이제 고고학자라면 정말로 다 참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삼동 패총 발굴은 고고학자라면 누구나 한번 참여해보고 싶었던 그래서 뭐 안달을 냈던 그런 발굴이었다는 건데 이게 또 이게 사람에 따라서 여의치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면 발굴단에 참여하면 될 것 같은데 뭔가 또 있었나 보네요. 이 뭐 어디 가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학계에도 이제 알력이 있어갖고 뭐 그랬다는 건데 예컨대 부산대 학생들이나 대학원생 뭐는 발굴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가고 싶어도 몸살을 뭐 앓을 정도였다는데 이 정식으로 가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 동삼동 패총이 부산에서 나온 유적인데 왜 부산대 학생들이 참여를 못했을까요? 그 당시에 그 학계에는 보면 고고학계에 보면 김정학 교수라고 부산대 교수가 있었거든요. 예. 이분하고 또 이게 또 서울대가 주도했던 국립박물관 쪽, 서울의 쪽
이쪽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학 교수 같은 경우도 당시 학교 원로였는데 네. 이 원래 그 이 서울에 있었던 뭐 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김원영, 손보기, 김정학 이런 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김정학 교수까지 네. 한치 양보 없이 어떤 자존심 싸움이라 할까? 김원영 선생은 예를 들자면 뭐 서울대면서 아까 얘기했던 나중에 전공도 했지만 손보기 선생은 또 구석기 유적도 네. 했고 김정학 선생은 또 이쪽에 부산에 또 어떤 뭐 태도 이런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자존심 싸움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건데 그런 이른바 학파를 뭐 좋은 말로는 네. 형성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또 좀 쉽게 표현하면 다 라이벌이었을 것 같은데요. 네. 서울대가 주도한 이 동삼도 패총 발굴에서 사실 부산대가 좀 그런 알력 때문에 좀 참여하기 어려웠다. 조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알력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하네요. 쪼잔한 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네. 좀 크게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 좀 이렇게 그 통 큰 어떤 그런 거가 필요했었는데 사실 학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이게 굉장히 또 민감한 부분이 많거든요. 자기 학파들이 또 있어갖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볼 수가 있고 당시에 그 부산대 출신인데 정징원 교수라는 지금 이제 문퇴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발굴장 가고 싶어갖고 몸살을 앓았다 그러는 건데 이게 이제 스승 김정학 교수가 계시니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묘안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묘안을 하나 낸 게 뭐냐면 부산대가 국립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원 신분이잖아요. 박물관 조교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딱 내고 동삼도로 막 뛰어가고 혹시 김정학 교수가 이제 볼까봐 또 가끔 이렇게 그 발굴장에 스승이 오면은 숨어버리고 막 그랬다는 뭐 이렇게 후일담이 있더라고요. 네, 이 동삼도 패총과 관련해서는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패총 발굴 자체가 고고학계 영역과 예한을 막 담고 있는 되게 그 자아상 같은 얘기를 담고 있는 유적이라고 하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뭐 그 유적 가치 이외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유적의 의미도 사실 뭐 굉장히 커졌죠. 왜냐하면 처음에 모아의 탄소 측정 연대가 기원전 3000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계속 그게 이제 시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유적이 기원전 6000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00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 시대잖아요. 그렇군요. 그거를 우리로 따지면 신석기 시대 초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기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까지 시작될 때까지. 그러니까 무려 한 4,500년이나 5,000년 가까이 계속 지속된 그런 유적이다라는 고고학 자료가 나온 거죠. 네, 한 유적에서 5,000년에 그 준하는 그 세월 동안에 그게 쌓여 있는 유적이 나온 건데요. 네. 한마디로 뭐 신석기 문화의 그 한 흐름을 다 볼 수 있는 유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5,000년 동안에 같은 곳에 같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계속 대를 이어서 살았다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실 패총의 연대 시작이 아까 기원전 6,000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조기 신석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를 어디로 따져보면 되냐면 중국 동북방 그 요동 요서점 지역인데 뭐 사해 흑룡화 유적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차하이 싱룽화 유적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유적하고 그다음에 그 이 동해안에 고성 문암리 유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원전 6,000년 전 시대 유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은 또 동남쪽에 있는 해안지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5,000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부산 지역에서 해상무역의 주도권을 잡은 그런 세계가 따로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패총이 조개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 유적 자체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그 이 고고학이나 뭐 한국사 배울 때 좀 나오지만 조개무지라는 어떤 게 패총인데 사람들이 먹고 버린 조개 껍데기가 이제 오랜 기간 쌓여서 만들어진 유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사시대 음식물 쓰레기장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가늠하기 힘든 세월이잖아요. 이게 수천 년 전 유물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남아있을 수가 있는 걸까요? 이게 그 우리가 신석기 시대가 우리가 시작이 어떻게 보면 1만 년 전에 이제 그 빙하기가 끝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물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고 막 이러면서 한반도하고 이게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 이제 온도가 높아지니까 농사를 짓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되면서 신석기 시대가 출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착 시대가 이제 오게 되고 막 그러는 건데 이 당시에 이제 그때부터 바닷가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남긴 어떻게 보면 삶의 흔적인 거죠. 원래 우리나라 땅이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물이나 뭐 물고기 뼈 같은 게 사실 이 다 사가 갖고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백골이 진토된다는 말,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 흙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이 조개 껍데기 같은 경우는 석회질로 만들어져서 이 토양을 좀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 폐총 안에 들어있는 어떤 유구나 유물들이 잘 썩질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개무지에 뭐 토기, 석기, 뼈 연모, 그다음에 토제품 이런 생활도구 이런 것들이 쓰레기니까 다 왔을 거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또 무덤과 집자리, 화덕 시설까지 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다 그 쓰레기장이니까 다 버렸다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것저것 다 쌓여 있다고 상상이 되는데, 사실 뭐 저희가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만약에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처럼 막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뭐 이랬으면 지금 그렇게 안 남아 있겠죠. 그렇습니다. 만약 그랬다 그러면 네. 뭐 선사 시대 사람들이 남겼던 어떤 숱한 어떤 삶의 정보들이 네. 다 없어졌겠죠.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이렇게 분리수거 안 한 것이 오히려 현명한 그 선사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나온 그 유적들의 또 가치가 남다르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떤 유물들이 나왔나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조기 신석기 시대란 기원전 6천년부터 말기 이 BC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000년 BC 2000년부터 이제 청동기가 이제 보통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한 4000년 5000년 동안의 신석기인들의 어떤 삶 이런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네. 묻혀 있는 건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토기, 석기, 골각기 그다음에 조개 제품, 투제품, 의뢰품 이런 거에서 당대 어떻게 보면 그 자연 환경, 일상생활 이런 모습들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유물이 포함되고 있는 거고 신석기 시대 전 과정, 그러니까 조기, 중기, 후기 네. 그런 전 과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되게 유명하고 의미 있는 그런 유적입니다. 네, 유물의 연도를 좀 기원전 6천년까지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그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좀 말씀하신 거는 탄소 연도 측정 방법을 사용했다고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알게 된 건가요? 그렇죠. 그거면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덧띠무늬 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그 덧띠무늬 톡이라는 게 이 초기 신석기 유물의 어떤 표지 유물이에요. 네. 융기문이라고 우리가 배웠을 거거든요. 아마도. 네. 그러니까 띠를 이렇게 덧묻혀서 뭐 이렇게 붙여갖고 한 문인데 이게 보니까 이 탄소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거기 그 보니까 기원전 6천년임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고성 문암리라든가 뭐 중국 동북방에 있는 그 싱룽아 유적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동시대 그 당시에 같은 이 문화권이라는 거죠. 그쪽에 이제 그 중국 동북방하고 동해안하고 부산 지역이 전부 동시대 어떤 비슷한 문화권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그 다양한 그 문양이 어떻게 보면 빗살무늬 토기가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석기인들이 다양한 문양을 이렇게 새기고 굉장히 예술적 감각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가 또 있습니다. 네, 그 예술적 감각도 얘기하셨는데 유물 중에 이렇게 가면 같은 그런 유물도 나왔다면서요. 예, 조개 가면 같은 건데요. 크기가 뭐 한 13cm 정도 되는 건데 국자 그 가리비에 사람의 눈, 입 모양으로 뭘 해갖고 구멍을 뚫은 형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집단의 어떤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축제 때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 그 벽사,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사사로운 거, 그러니까 사악한 것을 쫓아낸다라는 의미, 네. 어떤 주술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그런 유물도 있었고요. 네. 또 곰 모양으로 된 토가 또 있었다면서요. 이건 좀 신기한데요. 그렇습니다. 흙으로 만든 곰 모양의 인형이 있는데 네. 사실 이 유물이 기원전 4,500년에서 기원전 3,500년 사이 그 문화층에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아, 네. 좀 귀여울 것 같은데 네. 곰 하면 사실 우리 역사와 또 불가분의 관계잖아요. 당군 실화에 나오는 뭐 옥녀가 생각이 나는데 뭐 네. 곰하고 호랑이 설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동이족의 문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중국 동북방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유적도 있지만 그보다 좀 더 앞선 그보다 좀 뒤에 있는 흥산문화라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기원전 4,500년에서 기원전 3,000년 전의 문명입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중국 동북방 지역 아까 얘기했던 그런 지역 뉴허량이라는 유적에서도 보면 이제 곰 이빨, 흙 뭐 이런 걸로 만든 곰의 네. 소조상이 나오고 곰 모양의 옥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 제가 10년 전에 갔다 왔죠. 아, 그 홍산문화 유적지를 다녀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문화부에 있을 때 네. 그 한 달간 답사를 했는데 다녀와서 뭐 기획도 하고 책도 내고 그랬으니까 한번 코리안 노트를 찾아서라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예. 어쨌든 이 홍산문화의 그 연대하고 이 동삼동에서 나온 어떤 곰 인형의 연대가 비슷합니다. 그 기원전 4,500년에서 뭐 기원전 3,000년 그 사이인데요. 어쨌든 그 중국 동북방의 뉴어량 유적에서 나온 거 보면
제사를 지냈던 신전이라든지 제단, 적석총 이런 데서 이제 곰 유물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곰 숭배 사상과 연결이 되고 그것이 훗날 천 몇백 년 전에 후에 그런 어떤 그 당군 신앙이 어떤 곰과 연결되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네, 이게 중국 동북방 홍산문화 유적지에서 나온 곰 유물 얘기하셨는데 그게 부산에서 이제 출토된 아까 곰토라고 하셨죠. 곰 인형하고 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같은 문화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시대는 무슨 뭐 나라의 구별이 있거나 뭐 그래서 지금은 뭐 그 당시에 중국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문화권 자체가 빗살무늬 토기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적석청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곰 어떤 문화 이런 거를 공유하는 그런 동시대의 같은 문화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 됩니다. 네. 곰을 숭배한 그런 문화권이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곰 얘기하셨는데 또 사슴 그림도 보였다면서요? 이건 굉장히 우연히 발견이 됐는데요. 이게 1999년도에 동삼동 패총을 다시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발굴된 유물 상자가 300상자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파보면 이제 흑반, 유물반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유물이 많았다는 거죠. 아, 네. 그렇게 유물이 많이 쏟아졌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유물을 정리하면 하는데 사실 고도의 인내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고학자들 보면 이렇게 붓 같은 걸 이렇게 막 사사사 하잖아요. 그렇죠. 옆에서 보면 답답하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유물을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스펀지라든지 칫솔 같은 걸로 이렇게 토기에 묻은 흙을 이렇게 사사사 씻어내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이게 무문톡인지 덧대무늬톡인지 빗살무늬인지 뭐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빗살무늬라도 세부 문양이 다 다르잖아요. 네. 뭐 격자 모양이 있고 뭐 그냥 빗금 모양이 있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 하인수라는 그런 발굴자가 그 당시에는 이제 조사 보존 실장이었는데 조그만 어떤 토기편 길이가 한 9cm도 안 되는 너비가 한 13cm도 안 되는 그런 토기편에서 한번 눈일겨 해보니까 뭔가 이상한 문양이 있어서 이제 다시 한번 봤다는 거죠. 그 문양이 아까 말씀하신 사슴 그림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제 칫솔로 뭐 토기편을 씻어냈다고 했는데 뭐 굉장히 손이 떨렸다는 건데 그거 보니까 사슴 그림이었다는 건데 굉장히 그 세밀한 형상을 이제 과감하게 생략을 해버리고 특징만 잡아가지고 묘사를 했다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캐리케처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초상화처럼 한 건 아니고 특징만 잡아갖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걸 보시면 사진 보시면 굉장히 아주 잘 새겼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몸체는 사다리꼴로 뭐 하고 이 선으로 이렇게 해갖고 뭐 목과 몸체를 구분하고 막 그랬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보면 이 사슴이 걸어가고 있는 형상이 분명합니다.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사슴의 그 특징을 잡아서 아주 간결하게 묘사한 그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신석기인들이 첨단 미술 기법을 사용했다 하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부분은 과감히 생략을 하고 표현하고 싶은 부분만 표현한 거니까 지금으로 봐도 굉장히 선진적인 어떤 기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뒤에 오는 청동기 시대 회화는 조금 굉장히 또 사실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다양한 또 그런 회화 기법이 또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인 것 같은데요. 또 이 동삼도 패총에서 고래뼈가 그렇게 또 많이 나왔다면서요. 근데 신석기 시대에 고래 사냥을 했을까? 뭐 이런 좀 의문이 드는데요. 원래는 그 신석기 시대에는 고래 사냥을 안 했다라는 게 이제 주장이 힘을 실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동삼동 패총에서 전 문화층에서 이제 고래뼈가 나오니까 다량으로 나왔다는 거니까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에서도 이미 고래 사냥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웅변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조개로 또 저희가 조개하면 딱 약간 보석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유물 중에 또 조개로 만든 팔찌도 또 이렇게 눈에 좀 띄는 유물이죠. 아까 뭐 유물 상자가 300상자에 뭐 유물반 뭐 흑반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 조개 팔찌가 아주 굉장히 뭐 1,500점 정도가 됐다는 건데 그걸 보면은 완제품도 있었다는 건데요. 이 파손된 제품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직 제작도 안 한 그런 제품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토한 팔찌의 70~80%가 중간 단계에서 파손이 됐고 일부는 또 마무리 단계에서 깨졌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조개 팔찌를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조개 팔찌를 만들던 사이사이 유물들까지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유물 전체적으로 조개 팔찌 공장처럼 이렇게 많은 걸 만들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요. 완제품뿐만 아니라 깨진 제품도 있고 뭐 미제작
품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사실 조개만 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주로 어떤 조개들이 쓰였나요? 이 재료를 보니까 투박조개라는 건데 그게 90%라는 거죠. 이 투박조개가 그 수심한 5m에서 20m 사이에 모래밭에서 서식을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 대마도 이런 데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사를 해보니까 이 투박조개가 광안리산, 부산에 광안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산 투박조개였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투박조개가 굉장히 매끌매끌하고 워낙 단단해가지고 떨어뜨려도 깨지지가 않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가공하기가 어렵다는 걸 어떤 또 반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겠네요. 이렇게 좀 다루기 힘든 가공하기 어려운 조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아름다운 팔찌도 만들고 했다는 거는 기술자들의 또 기술력이 보통 솜씨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 당대 최고의 기술자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율은 높았다 그러죠. 아까 얘기했듯이 출도 팔찌의 70에서 80%가 중간 단계에서 파손된 거였다는 거잖아요. 그 실패율이 높았지만 이 투박조개만 고집한 거는 뭐냐면 이 투박조개로 만든 팔찌가 당시에 최고급 장신구였음을 시사하는 거죠. 최고급 장신구라고 얘기하시니까 지금 저희 이제 보석 뭐 이런 거 할 때는 또 명품들이 있잖아요. 그 명품 뭐 회사들에서 나온 팔찌 뭐 그런 식의 대우를 받았던 유물인 거네요. 요즘 뭐 그걸 보면 굿땡 샷땡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그 좀 재밌는 거는 또 일본 규슈에 그 일본 열도에 그 사가 패청에서 출토된 조개 팔찌가 113점이 되는데 그 중에 투박조개 팔찌가 85% 가까이 됐다는 거죠. 95점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대마도에서는 이 투박조개가 안 나온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뭐 왜 팔찌가 그러면 그 이 일본 규슈에 갔나?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수출이죠, 수출. 그러니까 우리나라께 이제 여기서 만들어져 갖고 일본으로 수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유물 중에서 일본산 흑요석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는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흑요석 같은 경우가 이제 석기 제작에 쓰이거나 섞이거나 이렇게 다듬어 갖고 석기를 만들거나 그런 거거든요. 까맣게 이렇게 아주 날카롭고 그 뾰족하게 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흑요석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한반도에서는 사실은 백두산 정도에만 나오는 그런 그 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 동삼동 패청을 비롯해 갖고 여기 남해안 쪽에 보면 이 거기서 출토되는 어떤 흑요석들 보면은 전부 다 일본의 규슈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흑요석이 팔찌 공장에서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 그 흑요석으로 만든 조개 팔찌는 약간 이제 교육품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흑요석 이렇게 보면 가공된 것도 있지만 원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삼동 공장 그 팔찌 공장 기술자들 같은 경우는 물물 교환이나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팔찌하고 흑요석을 원석을 교육을 했다는 거고 그 흑요석 원석을 가져와 갖고 가공해서 석기도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말씀 정리해 보면 이 동삼동 패청 유적은 당대 이제 최대의 수출용 팔찌를 제작한 어떤 산업단지 같은 역할을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고 이 어떻게 보면 종합해 보면 이제 동삼동 패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고학계에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한국 고고학이 걸음마 단계일 때 정말로 그 실습장이 돼 갖고 이 유적장에서 이 신진 학자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토대로 해서 또 내노라는 어떤 고고학자가 됐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의 산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애환이 이제 담겨 있는 곳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한국 신석기 문화 4,000년, 5,000년의 어떤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표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교과서에서만 배웠지만 한번 이렇게 뭐 시간이 되면 한번 찾아가 뵙고 그래서 한번 그 의미를 느끼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